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어제 이제 특수채도 RP 조작 대상에 포함해서 정말 공공은행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걸 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예. 보는데요.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적 완화가 아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적 완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뭐 국채라던가 네. 그러한 채권을 아예 장기적으로 사서 그냥 돈을 아예 주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4, 5, 6개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그리고 거래 대상은 91일 만기의 RP 거래,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시 줬던 돈을 되받아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고 그 대상도 사실은 금융기관이고 이번에 그 RP 거래 대상 금융기관의 숫자를 넓힌 11개 기관이 모두 다 증권사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최근에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맞았었던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었던 거죠.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한국은행이 돈을 풀게 되면 그 돈은 어쨌든 자금난 완화든 아니면 뭐 현금 증가든 금융기관한테 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과연 그 돈을 지금 셧다운 상태의 경제 상황 하에서 부도나 디폴트,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가게한테 빌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잘 안 빌려주려고 하죠. 네, 뭐 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부채 증가세는 이미 크레딧 라인을 가지고 있던 대기업들이 많이 빌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계 쪽으로 풀리고 있는 것도 이미 1, 2월에 거래가 이루어졌었던 주택담보대출 같은 그 시차를 2, 3개월 정도 가지고 나타나는 대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같은 것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한도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돈이 풍부해질지 몰라도 한국은행의 조치로 그 돈이 실제로 기업이나 가게에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대출 담당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 한마디로 빌려줬을 때 부실화되고 부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우리 은행에 져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참고할 것은 ECB가 뭐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면서 돈을 더 푼 것도 아니고 정책금을 인하한 것도 아닌데 유럽 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1조 8천억 유로 더 늘어났다라고 몇 주 전에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서 회계 처리 기준상의 유연성을 넓혀줘서 부실이 생겼더라도 은행들이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더 넓혀주고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줘서 부실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은행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게끔 부담감을 덜어준 거죠. 그러한 식의 미시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의 보완 조치가 사실은 저는 실제로 돈이 풀리기 위해서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늘 정부도 금융기관들에게서 대출 부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런 때는 면책을 해주겠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정작 창구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군요. 지금 사실 진행자께서도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말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빌려줘라라고 하면 윽박 지르니까 잠깐 빌려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상시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 제도 상의 변경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실제로 이런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그런 지원 문제들 은행 창구나 뭐 금융회사 창구에서 잘 안 돌아가는 문제가 사실 뭐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건지 보십니다. 우선 재미있는 거는 제 지인이 네.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져갖고 원료를 먼저 가져가려고 아주 대박을 터뜨렸더라고요. 네. 근데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은행들에서 돈 빌려주겠다고 또 난리랍니다.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정확한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은행은 돈이 많은데
어디 빌려주려고 하냐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빌려주려고 하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이번 발표를 금융위원장이 한 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은 누가 결국은 감독하냐면 금융위원장이 하는데요. 부실이 나면은 금융위원장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거는 윗단에서 정책을 책임지는 분들이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시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지금은 왜 말로만 하냐? 네. 결국은 맨 밑에서 책임지라는 게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뭐 금융감독원에서 늘 감독을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감독할 때 이 부실이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이 코로나 때 대출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봐줄 것 같지만 정작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리고 나서 또 이제 문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뭐 생길 수밖에 없는 이 금융회사 직원들의 아픔인 거죠. 그렇죠. 뭐 교수님께서도 지인의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뭐 제가 대출 담당자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물론 뭐 국가와 사회를 걱정은 하겠지만 한 개인이나 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어진 조건 그리고 제약 하에서 예.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매출도 끊겼어. 빌려주면 부실화될 것 같대. 안 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분 최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최선이 아니고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최선의 선택들이 하나하나 다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돈이 흘러가지 않아서 부실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 부실이 다시 금융기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실물 경제 충격이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 위기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복합 위기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번지기 전에 은행에 돈만 넉넉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풀릴 수 있도록 미시적인 부분에도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조치는 너무 늦지 않게 신속하게 그리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국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도 팔고요, 주식도 팔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현금만 보시면 안 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투자를 회수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국경제연구소의 자료에서 말하는 거는 어디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냐면은 투자 증권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여전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 증권에선 증가한 기업들이 있고요. 네. 투자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은 이제 그게 마이너스로 나오는데요. 부산저축은행 기억나실 거예요. 네. 2011년에 일어난 네.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계속 플러스 오다가 문 닫기 바로 전에 그 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을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하실 때는 현금만 보지 마시고 그 투자활동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투자 활동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 그 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과연 이게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부실한 건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그 투자활동 같은 현금 흐름은 보기가 쉽습니다. 가계부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보다 접근을 안 하신 거지 한번 들어가셔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다트 들어가셔갖고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는 회사의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도 볼 줄 아니까요. 네. 이게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그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업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뭐 성장률이 이제 뒷걸음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이주열 한우 총재도 올해 1%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LG에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예측을 하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지금 내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사실 질문을 받았는데 예. 다른 쪽에서 뭐 플러스인 데도 있고 마이너스인 데도 있고 큰 폭의 마이너스인 데도 있고 네. 어떻게 예. 보느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쪽의 수치를 그렇게 비중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망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정부나 정책 당국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이 경제 상황, 특히 셧다운,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갈 거고 언제가 피크일 거냐,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보다는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의사, 감염 전문가, 질병 전문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잘 아시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맞다. 근데 뭐 제가 신뢰하는 그런 몇 가지 소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를 직접 치료하셨던 의사분들의 커미티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료들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60% 정도가 항체를 가져야 이 상황이 진정이 될 것 같다. 근데 60%. 항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둘밖에 없거든요. 예. 뭐 걸리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거나. 맞거나. 근데 백신은 굉장히 늦게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이미 다 맞고 있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독감의 종류에 따라서 그 독감을 막아주는 비율이 낮게는 1-20%, 높아봤자 60-70%밖에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걸렸다가 나와서 항체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인 상황이 될 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우리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경제 셧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언제 피크일지 가늠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물론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빨리 셧다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하반기 이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일지 1%대가 될지 마이너스일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게 섣부르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용감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방역이 잡혀야지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고, 예. 최선의 경제적인 대책이 지금은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셧다운 기간을 짧게 끝낼수록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생기면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경제 전망을 두고 좀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회계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회계사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회계사들이 아무래도 기업들의 회계 업무에서는 내부 정보도 많이 접하게 되고 본인들 촉도 있을 텐데 통상 보니까 그 회계사들의 한국 공인회계사에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일반 경제에 대한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율이 한 1-2%는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은행에서 1%대를 얘기하면 회계 업계에 계신 전문가들은 그보다 낮은 0%를 본다든지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의 경험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더 부정적으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사분들이 혹시 기업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의 실상을 좀 더 잘 반영해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업 이제 회계사들이 하는 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감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감사 보고서 첫 장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엑스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계사들이 보는 시각이 일반인들보다는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위원, 정도진 중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